우리 아들이 이런 애랑 결혼한다고? 일용직 딸 주제에. 박영희는 며느리가 될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가방, 저렴한 옷차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아버지.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임신한 며느리를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은 그날, 박영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급 세단 3대가 집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양그룹 서태양입니다. 제 딸 만나러 왔습니다. 박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용직이라던 그 사람이 재벌 회장? 그리고 그녀가 쫓아낸 며느리가 바로 그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애랑 결혼한다고. 박영희는 소파에 앉아 아들의 약혼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윤아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28이라고 했죠. 나이에 비해 차림새가 너무 소박했습니다. 가방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명품은커녕 브랜드도 없는 듯한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왔습니다. 옷도 그랬죠. 백화점에서 산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원피스였습니다. 유나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박영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건설 현장? 어떤 일인데요? 박영희의 목소리에 벌써 냉기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죠.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뭐 특별한 직책은 없으세요? 아, 일용직 말하는 거구나. 박영희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뭐가 어때서? 사실을 물어본 건데. 박영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하게 일해봤자 일용직은 일용직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박영희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그래도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행복? 돈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현실을 좀 봐요. 엄마, 그만하세요. 유나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할 일을 했으니까 기분 나쁜 거지. 우리 준호가 얼마나 좋은 집안 아들인데 이런 집안 딸이랑 결혼한다니.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어요. 제가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줄 알아요? 경제력이 있어야죠. 유나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요? 유나는 대답하기 망설였습니다. 실제로는 대양그룹 계열사에서 일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럼 얼마나 적게 받길래 말을 못해요? 250만 원 정도요. 박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 요즘 편의점 알바생도 그것보다 많이 버는데. 일용직 딸이 능력도 없네. 박영희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늘어나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민준호의 여동생 민지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23 여자였죠. 오빠, 이 사람이 형수님? 지혜는 유나를 보자마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준호가 여동생을 말렸지만 지혜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오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유나가 자리를 뜨자 박영희와 지혜는 본격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저 애랑 결혼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엄마, 저는 유나가 좋아요.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결혼은 현실이야. 일용직 집안 딸이랑 결혼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유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죠. 준호와 유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유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 씨, 어머님이 저를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유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박영희는 계속 트집을 잡았거든요. 결혼식장 예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너무 저렴해 보인다면서요. 웨딩드레스도 비싸지 않은 걸 골랐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일용직 집안이니까 돈이 없겠지. 우리한테 손 벌리지는 말아요. 박영희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유나는 참고 또 참았어요. 결혼식 당일 유나의 아버지 서태양이 왔습니다. 평범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 남자였죠.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서태양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영희는 건성으로 받았어요. 네, 그러세요. 박영희는 서태양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장도 고급스럽지 않았고 시계도 평범했어요. 역시 일용직이구나. 딸 결혼식에 이런 차림으로 오다니. 박영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태양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신혼집은 준호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도 크지 않았죠. 결혼 2달 후 유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기뻤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지금 8주 정도 됐네요. 의사의 말에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정말로? 준호도 기뻐했습니다. 유나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어머님께도 말씀드려야겠다.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박영희가 과연 기뻐할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유나와 준호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영희는 무표정하게 물었죠. 무슨 소식인데? 유나가 임신했어요. 8주래요. 박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뭐? 벌써? 네, 어머님. 손주 보시게 됐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애는 왜 가져? 키울 돈이나 있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돈이 생겨? 너희 둘 월급 합쳐봤자 얼마나 되는데. 그래도 어머님, 아기는 축복이잖아요. 축복? 일용직 집안 딸이 애를 낳으면 누가 키워?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도 마. 박영희의 말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손 벌리지 않을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손주잖아요.
손주고 뭐고 경제력 없이 애 낳으면 불행해져. 차라리 지금 지우는 게 나을 거야. 유나는 배를 감싸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일용직 딸이 애 키우겠다고.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준호야,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애랑 결혼한 게 잘못이야. 박영희의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준호 씨, 집에 가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자. 차에 타자마자 유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머님이 우리 아기를 지우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우리 아기 목숨인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힘들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한 유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입덧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임신하면 다들 이러잖아요.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유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할 정도였거든요. 일주일 후 유나는 탈수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사이였어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준호는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링거를 맡고 있던 유나는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왔습니다. 임신 입덧으로 인한 탈수 중입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며칠이요? 그럼 병원비가?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대략 사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00만 원.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나는 그 표정을 봤어요. 퇴원할게요. 집에서 쉬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유나는 입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유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왜? 입덧이 심해서 탈수 중으로 쓰러졌대요. 전화기 너머로 박영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입덧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병원까지 가.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엄마, 의사가 입원하래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대요. 아기. 그 아기 때문에 돈만 나가네. 병원비는 얼마래?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어? 너희가 알아서 해. 박영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는 병실 침대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이 뭐래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사흘 후 유나는 퇴원했습니다. 몸 상태는 좋아졌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했죠. 오늘은 좀 쉬어. 무리하지 말고. 네. 준호가 나간 후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박영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나가 문을 열자 박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박영희는 거실로 들어와 둘러봤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이런 데서 애를 키운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요. 박영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유나 씨,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어머님. 이혼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라고요. 우리 준호랑.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려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일용직 집안 딸이 뭘 안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경제력도 없으면서.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좀 봐요. 저희 아기도 있잖아요. 그 아기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지금 낳으면 불행해져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혼 안 할 거예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혼 안 하겠다고. 준호가 원하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준호 씨가 저를 사랑해요. 이혼하자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박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해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박영희가 나간 후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혼하래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일주일 안에 서류 준비하래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그 침묵이 두려웠어요. 준호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모르겠어. 준호의 대답에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우리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하지만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잖아.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혼해요? 우리 아기는요? 아기 그것도 고민이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지.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려 하다니. 준호 씨,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유나,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고요? 저는 지금 임신 4개월이에요. 우리 아기 아빠인데 혼란스럽다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준호의 말에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유나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유나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덧은 계속됐고 몸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어머니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박영희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유나 씨 결정했어요? 박영희가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아직도 그 소리예요? 정신 못 차리겠네. 박영희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유나야. 우리 이혼하자. 준호의 말에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 아기는요? 아기는 당신이 키워.
나는 양육비 줄게. 양육비?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잘 생각했어요, 준호야. 일용직 딸이랑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나아요. 박영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안 한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박영희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이 여자 당장 내쫓아. 네. 들었잖아요. 당장 짐 싸서 내보내라고요. 엄마, 그래도 밤인데. 밤이면 어때요? 이혼도 안 하겠다는 사람 왜 재워줘요?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이혼은 안 해요.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고 봅시다. 박영희는 비웃었습니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임신 관련 서류들이었죠. 가방을 들고 나온 유나를 준호는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없으면 그런 걸로 알겠어요. 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 선택했어.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강남구 대양빌딩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유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쫓겨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태양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시댁에서요. 어머님이 이혼하래요. 그리고 오늘 밤 당장 나가래요. 임신한 몸으로? 네. 서태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침묵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알았다. 회사로 와. 내가 있을게. 네, 아빠. 전화를 끊고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분 후 택시는 대양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이 밤하늘을 찔렀어요. 유나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인사했어요. 유나 이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버지 계세요? 네, 사장님 방에 계십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서태양이 서 있었어요. 아빠. 유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태양이 다가와 딸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서태양은 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나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부터 오늘 쫓겨난 일까지요. 서태양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임신한 너를 밤 10시에 쫓아냈다는 거지. 네. 준호는 뭐라고 했어? 이혼하재요. 그리고 아기는 제가 키우래요. 서태양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유나야,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 그냥 잊고 살래요.
이혼하고 혼자 아기 키울게요. 안 돼. 그 사람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해. 서태양은 책상으로 가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에 내 차 준비해. 그리고 법무팀장도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태양은 딸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아빠가 다 정리해 줄게. 아빠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받은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서태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서태양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딸도 깨웠어요. 유나야 일어나. 같이 가자. 어디요? 내 시댁. 유나는 놀랐습니다. 아빠 그냥 두세요. 안 돼. 이번 일은 제대로 마무리해야 해. 서태양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고급 세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차에 서태양과 유나가 탔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에는 비서들과 법무팀이 탔어요. 출발. 서태양의 지시에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분 후 차들은 준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 3대가 줄지어 서자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태양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입은 비서들도 따라 내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박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박영희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대양그룹 서태양입니다. 제 딸 만나러 왔습니다. 대양그룹? 서태양? 박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양그룹이라고요? 박영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거든요. 네, 대양그룹 회장 서태양입니다. 서태양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명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양그룹 회장 서태양. 잠깐만요. 일용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들으셨나 봅니다. 제 딸이 신분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신분을 숨기다니요? 제가 시킨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길 바랐거든요. 박영희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일용직 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다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태양이 물었습니다. 박영희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서태양과 비서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도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누구세요? 나는 유나 아버지야. 유나 아버지요? 일용직 하신다던.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태양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거든요. 일용직이라고 들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대양그룹 회장입니다. 대양그룹?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인 대양그룹의 회장이 장인어른이었다니. 박동석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였죠.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양그룹 서태양입니다. 며느리 아버지죠. 며느리 아버지요? 박동석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앉으시죠. 서태양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주인인 박씨 가족이 아니라 서태양이 주도권을 잡은 분위기였어요. 모두 앉았습니다. 서태양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희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서태양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몰라서 그랬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일용직이면 임신부를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박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용직 딸이라고 하셨죠? 애는 왜 가지냐고도 하셨고요. 서태양은 유나에게서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키울 돈이나 있냐고도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동석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요? 제 딸을 밤 10시에 쫓아낸 것도 용서하라고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임신부를 한밤중에 내쫓는 건 범죄입니다. 서태양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호, 너는 뭐라고 할 거야? 서태양이 사위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하다고요? 내 딸이랑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생각한다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서태양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이게 뭡니까? 박동석이 물었습니다. 귀사와 대양그룹 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거래 내역이요? 박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대양그룹 2차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귀사는 저희 건설 부문 2차 협력업체입니다. 연 매출의 60%가 저희와의 거래에서 나오죠. 회장님 설마. 네. 오늘부로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뭐라고요? 박동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32조를 보십시오.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대한 사유요? 그게 뭡니까? 제 딸을 학대한 것. 그것보다 중대한 사유가 또 있습니까? 박동석은 주저앉았습니다. 회사가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가 망하면 저희 가족은. 그런 걱정은 제 딸을 쫓아낼 때 했어야죠. 서태양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도 통보하겠습니다. 귀사와 거래하지 말라고요. 그럼 저희는 완전히. 네. 일용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실 겁니다. 서태양의 말에 박 씨 가족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박영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서태양은 일어섰어요. 다시는 제 딸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손주에게도 접근하지 마시고요. 손주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태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탄 유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씨 가족이 현관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그들이 너한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준호 씨 아버지 회사까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떡하고? 아기는?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거든요. 차는 대양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태양의 선언대로 대양그룹은 박동석의 회사와 모든 거래를 끊었어요. 박동석은 급히 다른 거래처를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대양그룹 회장 딸을 학대한 회사라고요. 어느 회사도 박동석과 거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양그룹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회사는 한 달 만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어요. 박동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박영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박동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도 실직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 자동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엄마, 제가 다른 회사 알아볼게요. 누가 너를 뽑겠니?
대양그룹 회장 눈밖에 난 사람을. 박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가 이력서를 넣어도 모두 거절당했어요. 한 달 후 박 씨 가족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셋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박영희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았죠. 첫 일당을 받던 날 박영희는 손에 든 돈 봉투를 봤습니다. 7만 원이었어요. 이게 일용직이구나. 박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일용직이 된 거였어요. 박동석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에서 막노동꾼이 된 거죠. 첫날 현장에 가자 다른 인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사장이었대. 어떻게 저렇게 됐대? 대양그룹 회장 딸을 학대했다잖아. 박동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랬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박동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혔어요. 여보, 괜찮아요? 박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동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준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것마저 겨우 구한 거였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는 한산한 편의점이었죠. 어느 날 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TV를 보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양그룹 서태양 회장의 딸 서윤아 씨가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화면에 윤아가 나왔습니다. 아기 2명을 안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자신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가져와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아, 네. 준호는 정신을 차리고 계산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다시 TV를 봤어요. 윤아는 여전히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양그룹 임원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었죠. 서윤아 이사는 출산 후 6개월 만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앞으로 경영 일선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TV를 껐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식당에 가야지. 늦으면 안 돼. 박영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준호는 좁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넓은 집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으니까요. 한편 윤아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태준과 태민을 키우며 회사 일도 했어요. 아버지 서태양은 손주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구나. 서태양이 아기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윤아도 웃었어요. 아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윤아는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아는 회사 일에도 적응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백화점에 가곤 했습니다. 유아용품을 사러 가는 거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윤아는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 갔습니다. 매장 안을 둘러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얼마예요? 윤아는 그쪽을 봤습니다. 박영희였어요. 박영희는 저렴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6만 원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비싸네요. 박영희는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서다가 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아야. 박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나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유나야, 나야. 어머니. 박영희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어머니 없어요. 유나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영희는 유모차를 봤어요. 아기들이구나. 쌍둥이? 네. 그런데 어머님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유나야,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박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요? 저를 일용직 딸이라고 부르신 분이 용서를 바라세요? 그건 내가 몰라서. 몰라서 그랬다고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신 거잖아요. 유나의 말에 박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아시겠죠? 일용직이 뭔지.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유나의 말에 박영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다 알아요. 어머님이 식당에서 설거지 하신다는 것도, 아버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유나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유나야, 정말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게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어머님 댁에서 살 때요. 박영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그래도 손주들은 한번 안아보게 해줘. 안 돼요. 어머님은 이 아이들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박영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유모차를 뒤로 빼었어요.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직업이나 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유나야. 인품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걸 몰랐죠. 유나의 말에 박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정말 뒤늦게 알았어. 뒤늦게 아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유나는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박영희는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봤어요.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갔죠. 박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영희는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마트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박영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유나를 봤어요. 유나를? 어디서? 백화점에서요. 쌍둥이 유모차 밀고 있더라고요. 박동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 여보,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박동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준호도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 TV로 유나의 소식을 봤습니다. 대양그룹 서유나 이사, 신규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 뉴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은 편의점 알바인데 전 아내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어머니 말만 듣지 말고 아내를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유나의 쌍둥이 아들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유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거든요. 아버지 서태양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능력이야. 나는 기회만 준 거지. 서태양은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태준과 태민은 벌써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태준이 서태양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태양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태준이.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이런 행복한 모습을 박씨 가족은 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으니까요. 박영희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불렀습니다. 박씨, 잠깐 나와봐요. 네. 박영희가 나가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돼요. 네. 왜요? 장사가 안 돼서 직원을 줄여야 해요. 박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주인님, 제발. 저 이 일 없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박영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일 잘렸어요. 뭐?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래요. 박동석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일당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준호한테 도움 좀 받아야 하나? 준호도 편의점 알바로 겨우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부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밤낮 바뀐 생활 때문이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일했죠.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실려간 준호는 과로와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쉬고 먹어야 해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거든요. 병원비를 내고 나자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유나를 지켰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한편 유나는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간 거였어요. 엄마, 저거 타고 싶어요. 태민이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타자. 태준이도 탈 거지? 네, 엄마.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했어요. 놀이공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민지혜였어요. 지혜는 유나를 알아봤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언니.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나는 돌아봤어요. 지혜 씨. 오랜만이에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예쁘네요. 고마워요.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언니, 우리 오빠 지금 많이 힘들어요. 병원에도 입원했었어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잘 지내세요, 지혜 씨.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집에 돌아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형수님 봤어. 유나를? 네. 아이들이랑 놀이공원에 있더라고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거 맞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유나의 아이들은 이제 4살이 됐어요. 유나는 대양그룹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죠. 축하해, 유나야. 아버지 서태양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갈 차례야. 최선을 다할게요. 유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만큼 더 강해졌거든요. 반면 박 씨 가족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청소일이었어요. 건물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박동석도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힘들어졌죠. 준호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배달을 가는데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유나가 나타났어요. 준호와 유나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야. 배달 음식이에요. 유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음식을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유나가 음식을 받으려는데 태준이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배달하시는 분이야. 태준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태준이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겨우 대답했어요. 응. 안녕. 유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결제를 했죠.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아들인데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준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오늘 유나를 봤어요. 어디서? 배달 가다가요. 아이도 봤어요. 박영희와 박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인데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박동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유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준호를 보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남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아직 안 자? 태민이 나왔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아들을 안았어요. 응.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사랑해. 태민의 말에 유나는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태민이.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상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어요. 상무님, 외부에서 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군데요? 박영애 씨라고 합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만나겠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로비에서 박영희는 비서의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상무님 지시입니다. 박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로비를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무시했던 것, 임신한 며느리를 학대한 것, 한밤중에 쫓아낸 것,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박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퇴근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어요. 우리 아들들 오늘 재밌었어? 네, 엄마. 그림 그렸어요. 정말? 엄마한테 보여줄래? 네.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아버지 서태양도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태준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태준, 태민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우와, 우리 태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서태양이 손주를 칭찬했습니다. 태준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유나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셨어요. 아빠, 오늘 박영애 씨가 회사에 왔었어요. 그래? 뭐래? 만나지 않았어요. 잘했어.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사람들이야. 네, 알아요. 유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나야,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힘든 시간을 이겨냈잖아.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 안에 힘이 컸던 거야. 서태양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유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죠. 한편 박 씨 가족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 돈으로만 평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없었으니까요. 박영희는 매일 저녁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유나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박 씨 가족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경제력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에 있으니까요. 박 씨 가족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반면 유나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이것이 인생의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